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국제무대에서 일본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넘어서 일부러 단교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생각도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국내에서 큰 반발이 일었는데, 특히 국내 대학생의 시위에 대해서 일본 누리꾼들은 단교하자 한국서 대사관 철수해야 북한이 시위를 선동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의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얘기는 왜 나오는지 정말 일본인들은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농성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대진현은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탄하며 항의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기사는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 3,000개가 넘는 댓글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 반응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베스트 댓글 중에는 단교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 한국에서 대사관과 영사관을 완전 철수하라.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내정 간섭. 대사관 직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귀국시키는 것이 좋다. 한국이 대사관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빈협약 위반 중 반일 교육을 하는 나라와 국교 회복은 무모하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특히 근거 없는 주장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5,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댓글 중에는 학생이 주체인 시위는 북한계 학생이 선동한다며 위안부 문제도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점점 찬성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일본 유권자의 54%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바다가 국토처럼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앞바다도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상에도 치명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해산물 수출이 활발한 나라인데 이런 입장을 펼친다는 게 더욱 황당할 따름인 것이죠.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아직 낮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강행은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 앞바다 수심 약 37m 수역에서 잡힌 조피볼락의 1kg당 27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허용 한도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자국의 안전기준조차 초과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바닷물을 섞어 희석한 뒤 버리면 안전하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이 이 문제에 반대를 하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휴전 중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쟁 상태인데 잠시 쉬고 있는 것이죠. 휴전 중인 나라에서는 다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우려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BTS와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류 덕분에 뜻하지 않은 호의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지금도 자신들을 넘어 미국과 선진국들의 부름을 받는데 종전선언마저 해버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마저 끝나 자신들은 영원히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내정 간섭입니다. 한국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와 당연한 행동이지만 일본은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의견을 물어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종전선언 자체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에 빠져 있으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 우익은 여전히 20세기 초중반 아시아를 호령했던 그때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은 온데간데 없고 아시아 최고 국가라 칭송받았던 역사 역시 과거
과거가 되었습니다. 뭘 해도 국력 회복이 안 되니 일왕 지위를 대폭 올리고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 사무라이 재팬을 만들겠다는 게 일본 자민당의 현실입니다. 이에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이후 지난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회동에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은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호나코시 국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을 토대로 종전선언의 유용성을 설명했습니다. 호나코시 국장은 종전선언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고 성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온도차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되풀이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시다 내각이 북한에 대한 융화 분위기만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게는 현재 북한의 핵 문제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가장 좋은 핑계입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결정지을 국가는 한국과 북한, 제3국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겠죠. 그중 종전선언을 반기는 대표적인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어떻게든 자신들의 커다란 영토를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철도와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시켜 국익을 올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휴전 상태에서는 북한이 암초로 작용하죠.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의 종전선언을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일본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으로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철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철수를 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목하에 주일미군을 더욱 늘릴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배가 되겠죠. 그렇게 일본이 방위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일본의 내수와 다른 경제 발전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종전선언으로 대륙과 연결돼 엄청난 발전을 거듭할 텐데 일본은 주일미군 방위비만을 걱정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벌써부터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을 의식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액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22회계 연도부터 5년간 일본이 부담할 주일미군 주둔비를 연간 2천억엔 약 2조 600억 원 수준에서 2천억엔대 후반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2천억엔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전년 대비 증가폭이 500억엔 약 5,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최대 증가폭은 1993년도에 304억엔 약 3,100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10월 5일 외국 정상 중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의 첫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관련 언급이 나옴에 따라 첫 정식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방위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시아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대륙으로의 진출이 수월해지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와 호주와의 마찰로 인해 원자재가 부족해지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먼저 중단했던 호주 석탄 수입 금지를 중국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11개월 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홍콩 매체 명보는 싱가포르 신문 연합조보를 인용해 중국이 국내 석탄 공급 부족을 메우고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에 대한 첫 통과 절차를 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세관인 해관종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호주로부터 수입한 석탄 규모는 279만 톤입니다. 이들 석탄 대부분은 발전용이지만 77만 8천 톤은 재철용 원료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석탄은 그동안 통관이 되지 않아 중국 항구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달 중순 전력난이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불안전 요소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석탄 산업 컨설팅 업체인 친황다오 해운석탄의 샤오홍 애널리스트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라니냐 현상으로 올해 겨울 기온이 더욱 떨어져 발전소들이 연료 구매
압력을 계속받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협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사면 초가에 내몰리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아시아 강국인 이스라엘조차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현재 한국과 군사 동맹에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의 별명에는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인구 93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 중국에 이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세계에서 셋째로 많을 정도로 창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어 생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또한 엘리트 창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탈피오트가 대표적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탈피오트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과학부대입니다. 입대 후 사관 후보생 신분으로 히브리대 등에서 학부 학위 과정을 받고 이후 이스라엘 정예 핵심 부대 곳곳에 배치돼 최소 6년간 군 복무를 합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신무기 개발이나 기술 지원 등입니다. 학사 학위를 마치면 장교 신분으로 히브리대나 와이즈만 연구소 등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지난 7월 이스라엘 경제통상산업부 차관에 취임한 야이르 골란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골란 차관은 탈피오트를 대표적 사례로 들며 이스라엘에서 국방과 과학 엘리트 양성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심각한 미사일 위협과 잠재적인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에 직면한 지구상에서 둘뿐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로켓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방위군 엘리트들과 방산기업 라파엘이 개발해낸 작품입니다. 그는 탈피오트 외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특수부대가 많지만 군사기밀이라 거론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이스라엘의 젊은 남녀들이 군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놀라운 재능을 키워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서 한국과 매년 1, 2위를 경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골란 차관은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R&D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스라엘의 주요 대학이 혁신기술의 원천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스라엘의 R&D 센터를 설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란 차관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산업은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최첨단 혁신 기술에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 제조와 글로벌 마케팅에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아차의 미니밴 카니발을 타는 한국차 애호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습니다. 이에 골란 차관은 양국의 깊은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 모두 1948년 말 그대로 잿더미에서 일어났으며 적국에 둘러싸인 점과 천연자원이 없이 인적 자원만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며 지정학적 위협 환경에도 근래 자주 독립국가로 자생한 고대 민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FTA에 서명했습니다. 골란 차관은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이자 대한민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라며 이번 FTA로 한이스라엘 교역이 수억 달러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러한 한국 챙기기를 보던 일본이 또다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7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참배를 중단한 지 2년 2개월 만의 재개입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국회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중의원 68명, 참의원 31명 등 99명의 여야 의원이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우익 성향인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모임의 회장인 자민당 소속 오스시 히데이사 전 참의원 부의장은 국난을 당해 돌아가신 영령들에게 코로나19 국난을 겪고 있는 일본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참배를 한 것이라고 참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데 대해 참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빠른 기회에 참배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전쟁 범죄자를 향해 참배한 데 대해 한국 및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7일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반면 스가 전 총리는 퇴임 후 처음으로 직접 참배하는 등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반성 없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한국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일본에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의 독도와 동해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슬로베니아와 이스라엘만이 독도와 동해를 단독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 대학살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이스라엘이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을 초청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의 혼란 방지를 위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 인근에서 열린 야드 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 개관식에 40여 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했으나 일본인은 명백히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40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참석한 당시 개관식은 이스라엘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국제적 행사였다고 FAG는 전했습니다. FAG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강대국인 일본이 초청받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이스라엘 일간 예디오트 아로노트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쇼와와 비교하려 일본이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와는 홀로코스트를 지칭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러한 보도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면서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부각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일본에는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숨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과 우방국으로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또다시 러브콜을 받는 상황과 달리 일본은 아주 크나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천년고도 일본 교토의 파산 경고 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교토시장은 이대로면 교토시 재정이 10년 내 파산한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때 연간 5천만 인파를 끌어당긴 관광명소의 파산 예고는 외신 토픽으로 각국에 보도됐습니다. 열도의 체감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지역 소멸이 심화된 농산어촌도 아닌 유명 도시 교토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토시보다 크기가 작은 지자체의 연쇄 공포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파산한 홋카이도의 유바리시의 이후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일본이라 그 후 폭풍은 더 컸는데요. 유바리시는 방만경영 분식회계, 투자 실패가 뒤섞여 인재가 빚은 지역 파탄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세금은 제일 높지만 서비스는 가장 낙후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거주민이 한 명도 없는 유령 마을도 20곳에 달합니다. 교토든 유바리든 위기 흐름은 한바퀴처럼 닮았습니다. 급격한 시대 변화와 소홀한 대응 체계는 동일 경로입니다. 즉 파산 위기의 재정 악화와 인구 변화도 놀랍도록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교토시장은 코로나보다 교토의 어깨를 누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 해 수천억 원씩 발생하고 있는 재정 적자입니다. 교토시 예산 규모는 약 17조 원대로 일본 대도시 중에서는 6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교토시는 이 적자를 2005년부터 공채 상환 기금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은 미래 채무에 대비해 적립한 기금인데요.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만큼 채워 넣어야 하는 마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문제는 적자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기금도 매년 사라지면서 몇 년 내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기금을 메우려고 해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교토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교토시가 추산해보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천억에서 6천억 원씩 적자가 총 2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대로 가다간 재정 재생단체로의 전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곧 파산을 의미합니다. 교토의 재정 위기 주범은 바로 시형 지하철 도자이센이었습니다.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0에서 1990년대 공사비가 최고조일 때 건설이 이뤄진 것입니다. 1997년 개통했을 땐 하루 승객이 18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후 목표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승객 예측부터 실패한 것이죠. 지하철 적자가 매년 수백억 원씩 나면서 지금까지 1조 원 넘게 쌓인 적자를 시 재정으로 꾸역꾸역 메워왔습니다. 교토시는 70살 이상 노인에게 사실상 무료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 승차권 제도도 운영해 왔는데요. 문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1973년 3억엔 정도 들었던 비용이 2019년 50억엔으로 17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교토시는 한때 타 지역보다 높은 보육사 처우 수준과 낮은 보육원 이용률을 자랑했는데요. 이런 보육 서비스가 지금은 적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도카와 다이사쿠 교토시장은 지난 6월 이대로라면 교토시가 10년 내에 파산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달 뒤인 8월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재정 개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전체 시청 직원을 상대로 최대 6% 급여를 삭감하고 직원 55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로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70살에서 75살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올리고 교토시가 보육원에 지원했던 보조금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여 삭감과 실직의 공포를 한꺼번에 떠안게 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부 노인들조차 개혁이라고 하는 게 고작 경로 승차권 빼앗는 일이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재정개혁이 실패해 끝내 재정 재생 단체가 되면 그 후는 더욱 암울해집니다. 유바리시처럼 중앙정부 통제를 받으며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은 오르고 복지는 쪼그라들어 이에 못 견딘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1960년대 11만 명대였던 유바리시 인구는 결국 현재 7,000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지금도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를 더욱 가중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교토시에 있어 적자 재정이란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던 것인지 그랬다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왜 그때부터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파산의 기로에 선 천년 고도가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